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펼쳐질 선도지구 지정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방향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대전과기대 부동산 재테크과 박유석 교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광역시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일기 신도시는 이제 기본 방침이랑 병행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기본 방침이라는 게 정해져야 조례나 기본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4월에 이제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이 5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와 기준을 이제 확정한 것인데 이 국토부 발표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그 방향에 대해서 일단 소장님께서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안전진단이 면제되니까 이제 안전진단이 면제된다는 거는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진입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많은 재건축 단지 대상의 아파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라고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선도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용적률이 한 150% 정도 상향이 되니까 기존에 한 300% 법정 용적률이 있다 그러면 450%까지 늘어나니 이제 고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상향을 통해서 이제 사업성을 높인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일기 신도시의 어떤 시범 지역을 이제 선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일산에 한 6천 세대, 그다음에 이제 중동, 삼본, 평촌 같은 경우는 각각 4천 세대씩, 그다음에 분당은 8천 세대 정도를 지정해서 이제 이거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방송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일단 주민 동의율을 60점 정도의 배점을 줬기 때문에 주민 동의율이 사업 선도지구를 선정하는데 가장 주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어떤 단지들은 각축전이 벌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게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재건축에 대한 사업 특성을 무시하고 이걸 절차를 진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감도 있습니다. 예, 그 이재문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학계에서는 또 평가하는 게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결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은 뭐 수도권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지방과 함께라는 얘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우선적인 거는 수도권 신도시 지역이 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선도지구까지 이제 지정이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도 우선적으로는 이제 수도권 일기 신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숭천이라든지 둔산 지역 같은 경우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의 지정이 후 그리고 그 이후에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용원 회장님께서는 시장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뭐 매수자, 매도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하시고 그러실 텐데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은 대전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 대전은 이제 세 곳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요. 네.
노원지구나 송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그 반응이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둔산 1, 2구 지구에서 지금 한가람 아파트랄지 이런 지금 소형 아파트 쪽에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지난해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노후재 특별법 발표 전하고 이후하고 거래량이라는 걸 보면은 한 배 이상은 거래량이 좀 늘어났고 가격도 많이 상승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둔산 지구는 관심을 갖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떤 그 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큰 관심이 없는 걸로 지금 아직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크게 뭐 이득이나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아직 없는 이제 지역.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계시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주민들의 어떤 동의율이 60%를 지금 얻어야 되나 이런 네.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특별 말 그대로 지금 특별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용률이 있는지 그리고 노원지구랄지 송천지구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정부에서 지금 노후 특별법에 다룬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둔산지구 1, 2지구에서 소형 평대가 좀 움직이고 있고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박 교수님께서 이제 수도권에 좀 중점을 두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소장님 그 지금 저 서울 쪽에서 지금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이후에 수도권의 어떤 집값이 좀 꿈틀댄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지금 시장 상황. 뭐 이 단순하게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제 분당 지역에서는 뭐 호가가 2억에서 3억 정도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모 지역에서는 오히려 빠졌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이 지역의 어떤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의 거래량도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도 회복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장을 분석하면서 볼 때는 이제 신생아론이라든지 어떤 정책금리에 의한 움직이는 시장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열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는 좀 태생적인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주민 동의율을 왜 이렇게 선정하는데 60점까지 주면서 이제 높였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한때는 이 노후계획도시법이 신도시법 이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분당을 위한 재건축법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대 사업 수혜지가 분당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뭐 시범지구로 했을 때 한 8,000세대 가까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12,000세대 정도로 거듭나게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세부적인 어떠한 문제점들은 내놓고서 자, 주민 동의를 받게 되면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는 특성이 그 이후에 이제 관리처분서부터 이제 온갖 뭐 이런 얘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전체 계획이나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동의율만 쫙 높여놓게 되면 소유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야? 과거에 동의해놨는 추가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 10억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 용인 못해. 그렇죠. 그럼 무슨 소리 하세요? 과거에 동의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사업 우리가 구상을 해가지고서 그걸 재건축으로 연착륙 시켜갖고서 입주까지 끝내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피라미드를 쌓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역피라미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께서 뭐 주민 동의율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 25일이죠. 각 지자체별로 그 선도지구 공모 지침이 나올 예정인데 최근 대전시에서도 설명회도 이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주민 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에 승패를 가를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많이 하시는데 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선도 지구를 이제 지정하는 데는 어떻게든 이제 점수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높은 배점을 받는 게 이제 주민 동의율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 동의율이 이제 60점의 배점을 좀 가지고 있고 신청을 하려면 이제 50% 이상의 동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지역만 본다면 예. 이제 둔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리모델링 하는 것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뭐 40% 이상 동의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충분히 어떤 주민 동의율에서는 어느 정도 나올 거로 보고 또 지난 12일에 설명회를 했을 때도 관심이 좀 많았던 걸로 보여요.
근데 조금 문제점이라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과 지방은 좀 어떤 시기상의 좀 차이가 있고요. 국토부에서 일정한 지침이 나와야지만 대전시에서도 그 지침에 그러겠죠. 맞게 네. 정책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지금 뭐 올해 안에 뭐 수도권 주변은 뭐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은 매우 높지만 지자체하고 손발이 좀 잘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떤 그 법칙이랄까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같이 호응해주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주민 동의율이 이제 관건이라면 60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숫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이 지금 주민 어떤 동의율이 60점이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가 10점, 그다음 예.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랄지 이런 건 10점이고 나머지 이런 분들이 10점, 10점, 55점 이렇게 배당이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금 동의율이 60점은 가장 높은 퍼센트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여기에 의미를 두는 건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다고 봐요. 과연 주민들이 과연 동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사업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동의를 하느냐. 그렇죠. 지금 어떤 기대 심리에 그냥 동의를 해놓고 나음에 이게 기대에 못 미치나 수익성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당연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수장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서 이거 처음에 동의율은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60% 정도.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가야 되는 거고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이런 어떤 개발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단계나 이런 거를 생략을 하고 바로 조합 설립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큰 사업을 하면서 과연 추진위원 단계랄지 준비 과정 없이 바로 그 조합 설립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의구심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 말씀드린다면 네, 말씀해 주시죠. 주민 동의율을 50% 받으면은 10점이에요. 주민 동의율만. 60점을 채우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니, 60%. 주민 동의율 50%를 받으면 50%가 이제 받는 점수가 10점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주민 동의율 95%를 받으면 어디냐면 60점 만점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1%씩 주민 동의율을 올릴 때마다 1점씩 증가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동의율을 올리기 위해서 곧 동의율이 높아야만이 선정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주민들을 설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근데 그 설득을 해서 60점 만점을 받으면 이제 95% 이상을 받으면 이제 60점 만점을 받으니까 연착륙된다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가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가점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타이틀이 뭐냐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게 가점이 5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105점 정도를 보는데 이 가점이 이 주민 동의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등하게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동의율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줬다는 게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이제 이런 그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선도지구 선정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뭐 이렇게 좀 연도를 정한 것 같아요. 이제 정부는 사업 단계를 효율화해서 2027년에 착공을 해서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재건축이 10년 이상 소요돼서 감안할 때 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네. 아무래도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통합단지라든지 이제 대규모의 이제 어떤 단지에서 진행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 동의율 같은 얘기도 중요한 배점을 주는 이유는 어떤 사업성의 확보를 위해서 한다, 또 속도전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선도지구 지정이 돼서 이 특별법이 적용이 되려면 중앙정부보다는 이제 지방정부의 어떤 역할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만큼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거 보면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빠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선호가 뒤바뀌는 경우도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내용에서 보면 뭐 공사 기간은 거의 뭐 3년, 36개월 정도로 좀 잡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점점 공사 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옵션들이 들어간 거죠, 아파트에도.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공급에만 너무 방점을 좀 찍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 소리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리 서용원 회장님께서는 이제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과속하게 되면다가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 속도를 항상 준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뭐 어떤 법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좀 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노은지구라든지 둔산 1, 2지구, 법동, 숭천 등 이런 지역들이 지금 아마 이제 이번 12월 달에 지역별 선거 지구를 하려고 많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6월 12일 날 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가 이제 요거 책자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걸 주의 깊게 좀 봤는데 여기에 내용은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과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그 의구점을 좀 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어떤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사전에 또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속도 조절의 필요성 물론 다 속도 조절은 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건 내용을 보면 1기 신도시 5군데에서 약 2.6만 호 플러스 알파 최대 한 3만 9천 호 정도를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거고 우리한테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사실 6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6년 동안 이 남들이 다른 곳에서 시행하던 재건축 연한 10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을 어떻게 단축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재건축 사업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 간의 이해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비용의 문제,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송전에 걸릴 수도 있고 이제 건축과 관련돼서 공사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둔촌주공처럼 공사가 중지되거나 일단 이런 수많은 변수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2030년에 입주를 할 거야. 그럼 그 입주를 하는데 2만 6천 호를 다 입주시키겠다는 거야? 아니면 3만 9천 호를 하겠다는 거야. 이 안에서도 사업성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한 단계적 또는 순차적으로 이행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편에서는 전세값과 전세 내란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이주 대책은 이번에 싹 빠졌지 않습니까?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겠다. 근데 이주 대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집을 짓든 아니면 그 대안으로 마련돼야 되는 주택들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이고 현재 어느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보완하겠다.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는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린벨트 해소해가지고 거기를 주택 개발하듯이 몇천 세대를 지으면 자 그러면 그 몇천 세대를 지을 때는 공공의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공의 비용을 들여서 재건축하는 단지에 이주민을 거기에서 받기 위해서 주택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공공개발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는 문제가 돼버리는 이런 사회적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문제들이 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이고 하나하나 문제를 걸러나가는 방식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용적률 준대.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해 준다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번에 재건축을 해야 돼요. 선도 지역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재건축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때문에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걸러져야 되고 공론화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 다 공감을 하셔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소장님께 계속해서 추가 분담금 말씀을 하셔서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재건축 사업의 어떤 확보를 위한 어떤 방안 계속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제 재건축은 사업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업성은 국토부에서는 뭐냐면 그래 우리 용적률 높여줄게.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어떤 생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재건축은 용적률이 전부인가? 네. 우리가 봤을 땐 그게 아닌데. 그리고 현재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마 아파트, 그다음에 잠실 5단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둔촌주공, 그 이후에 또 추가 분담금 납부 문제, 공사비 증액 문제 때문에 대조동 같은 경우는 또 사업이 중단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예. 이것이 이 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사업장은 용적률 150% 정도 더 줄 거니까 그러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기존의 아파트 20층짜리, 15층짜리 중고밀도의 아파트를 추가 용적률을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50층짜리로 짓는다면 그 50층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공기는 늘어날 것이고요. 공기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비용의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업성은 바로 그 이윤이 상쇄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수준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공사 문제가 있거나 이주가 조금 시간이 지연되거나 했을 때 이 사업성 플러스 속도거든요, 재건축은. 이 속도가 지연이 된다라는 건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럼 조합이 이자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사가 건설사가 이주 부담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했다가 나중에 이건 다 조합원들한테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초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대안을 못 가져 있다라면 사업성은 이 재건축 사업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우려되는 거고 그게 도심과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으로 왔을 때 우리 대전은 5대 신도시, 5대 광역시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사업성이 유지되지만 이 대전이라든지 이런 도시를 빼놓은 나머지 도 지역에 있는 지역들에서 과연 재건축이 될까?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좀 병행이 돼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재건축만 가지고 내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역에서 바라보시거나 지역에서 노후된 주택과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 교수님, 선도지구 사업 규모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제 희소성이 떨어져서 사업성 확보도 좀 어려울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관점이 나오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지역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뭐 청약률이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뭐 모든 건 다 사업성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정을 뭐 3만 호 가까이 3만 넘게 한다고 치더라도 처음에 시작되는 사업성이 있는 부분부터 시작이 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접근 방법을 제가 좀 조금 넓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장의 상황에서 재건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재건축의 필요성을 결과를 딱 놓고 거꾸로 좀 맞춰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이렇게 크면 과연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특히나 뭐 우리 지역을 따진다고 본다면 지금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둔산이다라고 봤을 경우 둔산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아파트 값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값에 플러스 분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럼 분양가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걸 비교해 보면 최근에 대전 지역에 분양했던 아파트 가격의 1.5배 이상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 가격을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실효성이 없고 사업 타당성이 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공은 이제 지자체로 이제 오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떤 판단을 만들고 어떤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진행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대전 지역에서 분양 시장이 이제 열리면 고분양가 논란이 항상 나오거든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까요? 지금 교수님이나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지금 보면 어떠냐면 작년도 23년도 8월 이후에 대전 지역에 분양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9개 단지 정도에서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전체 다 그 둔산 자이를 제외한 그 이후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전체 다 미분양 사태가 지금 초래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뭐 계약률이 30%도 안 되는 이런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 지금 이런 특별법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조합장님들 하시는 분들이랄지 지금 동구나 이쪽 또 중구 쪽에 이런 우리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과연 둔산동 쪽이 이렇게 먼저 해야 되겠냐, 그 자기 지역이 먼저 선행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반론도 좀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번에 또 지금 분양을 앞두고 용계동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2,200
2,200이나 2,300이냐 막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특별법이 된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수익성 분석을 지금 정확히 누구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아마 모기는 모를라도 2,500만 원, 3,000만 원대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분양가가 나올 거라고 봐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나올 건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는 또 그 지역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대전 지역이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오면서 저 도마동에 이제 어떤 모 조합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특별법으로 둔산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모든 어떤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둔산 쪽으로만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는다는 거죠. 쏠리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전제에 좀 말씀드렸듯이 미분양됐던 이런 단지들이 분양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래서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지금 미분양에 대한 또 아까로 고분양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이제 그 재건축을 하면은 이주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시던 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좀 꼼꼼히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세요? 세심한 이주 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이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 이주 대책이라는 거는 결국에 멸실되는 주택의 수요를 순차적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하고 멸실을 하게 되면은 주택 수가 모자라고. 그렇죠.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문제는 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일기 신도시에서 정부 계획대로 한 2.9만 호 정도가 만약에 멸실이 되거나 이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 5군데에서 한 2.9만 호 정도의 쉽게 얘기해서 전세나 월세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주 대책을 분명하게 세우고 이주 대책에 대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이 주거의 어떤 전월세 시장에 흔들림이 없게끔 이제 계획이 전제돼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발표로 보면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주 대책을 좀 철회했죠. 네, 했죠. 철회했는데 그 국토부 관계자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는 모르지만 인터뷰라든지 이제 그런 데에서 얘기했던 국토부 관계자의 말씀은 뭐냐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공사 때 공공임대에 주어진 이주단지 입주에 거부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아파트에 사시던 분이 30평, 40평 사시는 분들이 공공주택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평수도 좁아지고 적어지죠. 어떤 또 뭐 낙인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주택에서 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은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뭐냐면 주민 의견이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보면 현재 지금 발표한 이 일기 지금 이 노후정비 사업법에 대한 5개 지역에 대한 이주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이 기간 동안에 이주 대책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지금 일기 신도시는 전월세가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이미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회장님 정부에서 이주 단지를 조성하겠다 해놓고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좀 시장에서 보시기엔 세심한 이주 대책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게 이제 이주대책 사업의 시행자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지방공사랄지 민간 임대사업자 중에 선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주대책 수립하고 나니 이제 여기 방법에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하고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 거주주택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둔산동이 1, 2지역이 일시에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그 많은 그 지금 주민들은 어디로 이주를 할 거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주민 대책을 해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주택을 지키는 시간적으로 지금 맞지를 않아요, 지금. 또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동시에 움직였을 때 아마 주변에 있는 또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은 아마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 또 본 입주할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한 번에 동시에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서 어떤 블록블록 나눠서 단계별로 가는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주 대책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데 빠르게 대규모로 진행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환형으로 가야 됩니다. 네. 뭐 성남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면서 순환형으로 이제 한 단지씩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잡은 빠르게 재건축을 대단위로 한다는 자체가 또 부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임대라는 단어가 오는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지금 철회를 한 것 네. 같은데요.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주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냐면 이제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주 단지를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학교 때문에 가까운 데로 그렇죠. 가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비용이 또 추가로 듭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나 아까처럼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예.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 노후 계획 도시를 정비를 하려면 이제 방법상이 이제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일부 단지에서는 또 그 뭐 조합이라든지 이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도 좀 있는 상황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상호 보완적으로 좀 어떻게 좀 가야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수도권이 됐든 지방이 됐든 많은 분들이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는 거는 바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이 생기죠. 한때는 우리가 또 재건축 이전에 재건축이 많은 장벽에 걸렸을 때에는 리모델링이 대안이다 그래서 한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주니까 야 이거 우리 리모델링 갖고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야 이제는 다시 재건축으로 바꾸자라고 하니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이 전체적으로 갈등 구조로 만들어지는 구조기 때문에 이 접근을 잘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골이 생기게 되면 우리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합이 아니라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소송전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민간 중심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산을 놓고 그 개인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3,000세대가 투입이 돼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3,000명의 이해 당사자가 있는 거죠. 의견을 취합하기가 되게 멉니다. 근데 이제 정부는 이 재건축에 대한 지금 이 노후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거를 발표해 놓고 뭐를 지금 대비를 안 하고 있냐면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갈등은 당사자들끼리 조합원들이 하고요. 개인의 재산에 침범할 수 없으니까 공공이 당사자들끼리 갈등은 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를 한다. 우리는 인허가와 어떠한 행정 절차를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축과 뭐 리모델링이 됐든 뭐고는 단지에서 조합원들이 결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느 사업 방식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단지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거나 70대 된 이상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단지에 내가 재건축을 동의해서 이게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모르면 다시 돌아올 분이 몇 분 있겠습니까? 중간에 돌아가실 분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기존의 주거 안정성을 중시하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걸 리모델링해서 내가 살던 집 그리고 이것이 조금 뜯어 고친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인생을 마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재건축 원치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결하되 정부는 거버넌스 형성을 해서 거버넌스에서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나 이거를 만들지 않는다라면 재건축 사업장, 특히 재건축 사업장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 시간은 바로 조합이 됐든 시공사가 됐든 누구나가 다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자가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 지속된다 그랬을 때는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버넌스 형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관 협력형 사업의 롤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대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서 롤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민간 영역에 일부 진입을 해서 이거를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라는 어떠한 롤모델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면 지금 정부가 꾸미고 있는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연착륙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 중요한 점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박유석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책의 상호 보완성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나 우리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아주 주민분들이 높죠. 그렇죠. 관심이 높다 보니까 지금 같이 이제 재건축이 대규모로 진행된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좀 저변이 좀 덜 돼서 그렇지만 관심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이거 자체가 이제 지자체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하고의 협력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다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고 또 그만큼 어떤 제한을 좀 걸기도 합니다. 뭐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 공공기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 간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사업장도 좀 있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사업장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단지에서 아직까지 마스터 플랜이 크게 나온 건 아니지만 재건축 리모델링이 상존할 수, 공생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이 상충을 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 회장님,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재건축 리모델링 이 수요자들마다 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장님이나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지금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옛날에는 180짜리 뭐 180, 200짜리 있었는데 지금은 230, 240 강도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진 것만큼 수명도 높아지는데 과연 20년 만에 어떤 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다시 건축을 해야 된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체 어떤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부의 어떤 배관 교체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축 단계에서부터 20년이 지나면 전반적으로 이제 내부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랄지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트 칠을 하면 되는 거고 내부의 어떤 배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전에 미리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20년 정도 되면 한번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한 20년 정도 사용을 한 다음에 한 40년 정도 또 40년 아니면 50년, 60년이 지났을 때 도저히 리모델링 갖고 감당이 안 되면 그때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40층짜리, 50층짜리 이런 거 재건축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리모델링 단계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에 재건축으로 가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떤 그 순차적으로 가야 그렇죠. 할 필요성이 있다. 처음부터 40층짜리를 재건축한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리모델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안 되면 이제 재건축으로 가는 이런 단계적으로 좀 갔을 때 봤을 때는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도 좀 유익한 그런 경제적으로도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세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어떤 협력형 모델을 좀 만들어서 시간도 좀 충분히 갖고 논의도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을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제가 드는데 좀 이런 협력형 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서 회장님 참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국가적인 총량을 놓고 봤을 때는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이기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이 아파트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좀 감소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갈등은 최소화해야 되지만 이 갈등이라는 문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조금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 그래서 생기는 갈등이라 그러면 그게 이제 희석될 수 있는 여지는 많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이 재건축이라는 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죠. 되게 문제가 틀려질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내야 되는 부담금으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난 여기 어느 지역에서 아파트 5억짜리를 평생 내가 재산을 모아가지고서 이거를 살아서 한 40년 살았으니 나도 이렇게 주택을 이제 재건축을 해서 약간 자산의 증식을 비롯하고 또 좀 더 개량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그랬는데 나는 내가 평생 모은 게 4억인데 다시 4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라 그러면은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못해서
마지못해서 동의는 안 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용이 되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나가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 재건축 사업은 또 어떤 비난에 직면하게 되냐면 원주민이 쫓겨나는 그렇죠. 이 예.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포섭할 수 있는 그리고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디테일해서 사전에 이 사업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우리가 리모델링 쉽게 얘기하지만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또 사업비 추가 분담, 지금처럼 그렇죠. 공사비가 비싸지거나 이러면 추가 분담금이 재건축보다 동등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결국에 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의 본질은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금융적으로 지원해 줄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좀 연착륙시켜서 원주민을 재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가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 그랬을 땐 갈등 국면이 상당히 좀 둔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원활한 이 사업의 추진과 갈등 관리를 위한 뭐 필요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미 그 부분은 좀 예상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민 부분하고 관 부분이 소통을 하려면은 직접적인 소통이 좀 어렵죠. 매개체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마련을 하면서 이제 각 주요 도시에 이제 미래도시 지원센터라는 것을 LH에서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 그러니까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노후계획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다 사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LH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미래도시 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좀 두고 민간 부분하고 좀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그런 어떤 그 서로의 분쟁을 좀 사전에 예방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수장님이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떤 사전에 이런 사업성은 상당히 좀 투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누구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믿음이 갈 수 있는 이런 게 이렇게 돼야 되려면 사전에 어떤 그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밀실에서 어떤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런 토론 내용도 누군가나 국토부나 어떤 그 담당자들이 볼 텐데 이런 문제점을 부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전에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들도 인지가 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이재문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아까 중앙정부의 역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지원과 어떤 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중앙정부나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 차원의 공간을 재구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구조하는 목적은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고 그러려면 이 도시가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용적률을 현재 이렇게 많이 높여주면은 도시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저밀도 재건축이 끝나고 중고밀도 재건축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밀도로 만들어서 50층짜리 아파트들을 전국에다 깔아버리면 다음에 재건축은 어떡하죠? 그렇죠. 이래서 우리는 용적률을 공공재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공공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기 위한 일정 부분을 남겨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다 그래서 이걸 다 끌어당겨서 써버리면 우리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를 좀 더 거시적으로 정부는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마치 지금 이 미래 도시하고 노후 도시를 정비하겠다라는 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과 거의 저는 유사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뉴타운 사업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과연 여기서 성공한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그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치와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거기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부터 어마어마한 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제도화 만드는데 실패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고작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는
주민 동의율이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면 이 늘어나는 도시, 늘어나는 주택가구에 맞춘 용량은 어떻게 하지? 도로는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상하수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이 먼저 나와줬을 때 주민들이 열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은 전부 깜깜입니다. 동의만 해주면 60점 줄게. 선도지구를 지정하면 안전진단 면제하고 용적률 150% 올라갈 거야. 이거잖아요. 좀 이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가 이제 정한 시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의 기대와 과제 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 마지막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재문 소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을 보고 또 20년 만에 또 다시 신도시 특별법이 또 만들어지는 이런 세대가 아니라 정말 미래 세대하고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세대고요. 그 다음에 20년 만에 특별법이 아니라 정말 20년이 아니라 40년 아니라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도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패스트트랙으로 가기보다는 정말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이제 큰 측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든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도 또 그 일환의 하나의 어떤 세부 카테고리로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방향성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가 발전이 되게 되면 이제 도시가 확산을 하죠. 점점 퍼지다가 결국은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소도권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도 이제 재건축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좀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방안이다. 이 정도에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분 소장님께서도 정리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노후 도시를 개발한다라는 건 시의 적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토부라든지 이런 주관 부서들은 이런 도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벤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2기 신도시 만들 때도 뭐라 그랬냐면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베드타운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만큼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국가가 기반 시설이라든지 각종 인프라를 깐다 하더라도 언제나 뒤쫓아가는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는 쪽으로 해야지 이렇게 뭐 전투를 치르듯이 막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저도 도시개발과 도시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건 너무 무리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역의 구도심을 정비하는 사업들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텐데요.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도시 기능이 향상되고 정주 여건도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KBS 대전 특별기획 방송 관계로 한 주 쉬어갑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